안녕하십니까, 박광수입니다. 오늘 그림 산책 17회는 르파주라는 프랑스 화가의 디오게네스를 갖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화가는 프랑스 화가인데 태생이 농민 출신이에요. 그 농민에 대한 애정을 담뿍 갖고 있었고 실제로 농민을 묘사한 그림으로 유명합니다. 대신 어떤 풍요로운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가난한 농민들의 생활을 많이 그렸어요. 분위기도 굉장히 스산하고요. 다른 그림들을 보면은 굉장히 뭔가 쓸쓸하고 굉장히 이렇게 암울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이 겪었던 농민들의 어려운 삶이라든가 상황을 그림으로 그대로 이미지화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사람 그림 중에 대표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옛날 철학자죠. 옛날 그리스 철학자, 우리가 흔히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로 유명한 철학자 있잖아요. 통 속에서 평생 거지같이 살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지나가다가 뭐 원하는 게 있냐 물어봤더니 귀찮은 표정으로 비키라고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했던 일화로 유명한 그 철학자죠. 저는 이 르파주의 디오게네스 그림을 보면서 디오게네스를 그렸던 수많은 그림 중에 단연 최고의 걸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 가장 큰 차이를 보자면은 기존의 디오게네스 그림들은요 대체적으로 서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렉산드로스 대왕과의 그 일화를 마치 무슨 동화책의 사파처럼 이렇게 그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혹은 이 사람이 겪었던 개와 관련된 견유학파라고 하죠. 개처럼 살았다 그래가지고 견유학파, 키니코스 학파라 그랬는데 키니코스라는 말이 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같이 살았던 사람들이다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일화들이 그림 설명하듯이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그림 구성이 좀 복잡해지죠. 사람들도 막 등장하고 관련된 설정도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디오게네스 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 유심히 보면은 앞에 등잔불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옷을 벗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배경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텅 빈 공간 같은 느낌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술 회화는 문학으로 치면 시에 가깝다. 소설은 전후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미술은 물론 연작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게 소설적인 요소를 결합시킬 수 있지만 한 점의 회화로 제한해서 볼 때는 시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압축적으로 시어를 압축해서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감상이라든가 사고방식이라든가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묘사하듯이 미술가도 이 한 점의 회화를 통해서 그 안에 압축된 이미지로 그 시대 정신이라든가 작가의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르파주의 디오게네스라는 그림이 그런 회화적인 특징을 잘 살려내고 있다. 별 장치 없이 요 하나만으로도 디오게네스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라든가 삶의 태도라든가 실제 살아갔던 방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나아가서는 뭔가 생각을 하게 만든다. 이 사람이 우리를 쳐다보는 이 눈초리로부터 뭔가 질문을 하고 우리에게 뭔가 질문하라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텅 빈 것 같은 배경을 우리의 생각으로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또 의문도 갖게 해요. 왜 옷을 벗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사람 앞에 있는 저 등잔불은 무엇을 의미하지? 이게 밤이라면 이상할 게 없는데요. 그림의 빛의 흐름을 보면은요, 빛이 전반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만큼 대낮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잔불의 빛에 의존한다면은 위쪽에 그늘이 지고 아래쪽이 환해야 되는데
반대로 위쪽이 환하게 되고 아래쪽에 그늘이 져 있는 명암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연의 빛 안에 혹은 뭐 자연의 빛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데 이 등잔불 빛보다 훨씬 밝은 빛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환한 조건에서 작은 등잔불을 왜 켜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그림이라는 점에서 압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디오게네스의 일화 중에 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라에르티오스라고 그 당대의 학자죠. 그 사람이 썼던 그리스 철학자 열전이라는 책에 보면 디오게네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디오게네스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거리에서 무언가를 찾아다녔다. 한 사람이 물었다. 무얼 그리 찾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디오게네스 대답이 사람을 찾고 있다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대낮에 사람 많은 곳에서 무슨 사람을 찾냐? 그리고 대낮에 왜 등잔불을 들면서 찾아다니냐? 그것이 아니어도 다 사람들은 보일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디오게네스가 찾던 사람은 외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적인 육체적인 의미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 참 인간, 특히 정신적으로나 내면적으로 진정한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을 찾는다. 그거를 위해서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시각으로는 찾기 어렵고 더 깊이 있는 통찰과 성찰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스에서부터 불빛은 이성의 밝은 빛을 의미했어요.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걷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성이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일시의 어둠을 걷어내고 밝게 사물의 진면목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에서 빛이 곧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여겨져 왔는데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나는 참 인간이야. 난 잘 살고 있어 하더라도 캐물어서 그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지 의심을 품고 또 자신의 허구성을 깨닫게 하고 뭔가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게 하고 뭐 그런 일련의 문제의식을 담아낸 일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벗은 몸이냐? 아까 제가 이 디오게네스 학파가 견유학파라 그랬잖아요. 개같이 산다. 개같이 산다라는 말을 들었던 이유는 자연주의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이 키니코스 학파, 견유학파 사람들은 문명에 의존하고 거기에 매여 있는 삶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제도라든가 아니면 부라든가 명예라든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특히 문명이 사람들에게 가치라고 요구하는 바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했었죠. 그래서 가급적 자연에 일치하는 삶, 소탈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디오게네스 스스로가 평생 지팡이 하나, 그 다음에 허름한 옷 한 벌로 살았대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낡은 통 속에서 그냥 살아갔고요. 그만큼 무력을 멀리하고 자연이 제공한 그 범위 내에서 살아가고자 했던 그 인위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자연적인 삶, 제가 말하는 자연은 이중적인 거죠. 자연이 제공한 범위 내에서 살아간다는 뜻도 있겠지만 인위적인 것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뭔가 자연스러운 삶의 자세를 갖는다는 점에서의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동양의 제자백가 시대의 사상과 비교해 보면은 도가와 유사한 면이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도가 그러면 떠올리는 게 무의자연이잖아요.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인 삶과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런 도가적인 문제의식과 뭐 일정하게 유사한 면이 있었던 것이 이 키니코스 학파고 또 그것을 대표하는 디오게네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작은 욕망, 뭔가 거칠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살아가고자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 자연에 최대한 가깝게 작은 욕망만을 누리고자 했던 그들의 삶의 태도를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
쌍둥이 하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또 하나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인위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나고자 했어요. 인위적으로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도 수치심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서 살고자 했고요. 심지어 이 사람 일화 중에 보면은 길거리에서 자위라는 일화도 있어요. 그냥 대놓고 사람들 앞에서 자위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도 했대요. 자위하면서 배고픔도 이 자위처럼 이렇게 문질러서 해결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배를 막 문지르면은 배고픔이 해결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통념적인 도덕률에서 벗어난 거죠. 그런 점에서 또 옷을 벗은 모습으로 나타난 것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위축된 듯 웅크리고 있는 건 왜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정을 생각해 보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요르단스라는 사람의 디오게네스 그림을 보면은 그 등잔불에 얽힌 일화를 설명하듯이 설명해 낸 거예요. 그 전후 사정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뭐 배추도 팔고 무도 팔고 과일도 팔고 하는 거 보니까 시장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잔뜩 모여있는 시장통에 전등불을 들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전등불 들고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보면은 막 손가락질로 조롱을 하고 있고 옆에 사람은 막 배를 잡고 깔깔대고 웃는 것도 있어요. 사람 잡고 다닌다니까 저 사람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놀리고 있는 거죠. 진짜 가지가지 한다. 뭐 이런 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진지해요. 디오게네스는. 등잔불을 하늘 높이 번쩍 들고 진지하게 정말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는 여러 계층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등잔불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라든가 삶의 덕목이라는 것이 위선이고 허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등잔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듯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고민해 보라는 그림이겠죠. 저 오른쪽 뒤에 보면 군인이 있죠. 우린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 그러면 떠올리는 게 애국심이잖아요. 그런데 애국심의 뒷면을 보면요. 그 애국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무참하게 사륙하는 경우들이 옛날에는 특히 많았잖아요. 전쟁이 일상 다반사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손해를 끼치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죽여도 되고 노예로 잡아와도 되고 이런 식의 허구적인 사고방식을 등불로 비추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보면은 뚱뚱한 한눈에 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자에 대해서도 등불을 가만히 비추면은 정말 돈이 많으면 행복해?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이렇게 묻는 느낌도 드는 거죠. 돈이 많으면요 평생 그 돈 버는 일만 생각하다가 살다가 죽어가잖아요. 뭐 중간중간에 맛있는 걸 먹기도 하고 쾌락을 누리기도 하겠지만 온통 자기의 관심사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까에 꽂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을 삶의 가치로 평생 살다가 죽어가게 되는 거죠. 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유인이 아닌 거죠. 그걸 등불로 너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만 보면 오른쪽 끝에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턱에 손을 잡고 있는 학자가 보여요. 철학자 같아요. 실제로 디오게네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대철학자 그러면 플라톤을 꼽을 수 있어요. 실제 여러 차례 논쟁도 했었고요. 당시에 그런 플라톤을 비롯한 철학자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있지만 그 자체가 무지에 불과하다. 캐묻고 들어갔을 때 오히려 무지에 불과한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술꾼도 나와요. 큰 술병을 들고 있죠. 술꾼도 무지하거나 혹은 삶에 대해서 진정한 즐거움을 못 찾고 있기는 마찬가지다라는 비판적인 시선이 등불에 담겨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술꾼들의 특징이 뭐예요? 술을 마셔야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맨정신으로 타인과 공감하고 공유하고 하는 것을 잘 못하죠. 그런 우매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느냐라는 질타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일반 사람들에게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 사람들에게
그 좀 더 많은 걸 벌기 위해서 평생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노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를 묻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의 삼파수를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 바로 이 등불이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겠다 싶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또 이 견유학파는 일정하게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소크라테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플라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파로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헤겔이나 칸트를 놓고도, 해석을 하는 방향을 놓고도 헤겔 좌파, 헤겔 우파 뭐 이런 얘기를 하듯이, 소크라테스라는 하나의 거대한 철학자, 대철학자를 놓고도 다양한 분파들이 생겨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디오게네스의 견유학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이 등잔불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삼파술의 상징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그림 속의 상황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는 정말 어떨까? 그럼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디오게네스가 이 등잔불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이밀었을 때, 우린 자신 있게 정말 난 잘 생각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림이고요. 다음 자료 화면은 그 디오게네스에 대한 조각이에요. 물론 이제 후대의 조각이죠. 옆에 개가 한 마리 있죠. 디오게네스 그림이나 조각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개입니다. 견유학파 개처럼 살았다고 하니까 그 상징으로 개를 옆에 그려놓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한 손에 이렇게 등잔불을 들고 있죠. 아까 그 그리스 철학자 열전에 나와 있는 디오게네스의 어록들을 한번 몇 가지 제가 올려놨는데요. 행위에 대한 것도 있죠. 하나 보면은 어느 날 그 연애에 참여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개에게 하듯 연회석에서 디오게네스에게 뼈를 던져주었다. 그러자 개가 하듯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다. 통쾌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통념과 상식을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보여준 거죠. 개 취급하니까 또 개처럼 그들에게 오줌을 갈겼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것을 꺼내놓고 막 휘두른 거죠, 오줌을. 그리고 왜 개로 불리느냐라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물었더니, 무언가 주면 꼬리를 흔들고 주지 않으면 짖고 나쁜 자는 물기 때문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뭐 주면은 꼬리를 흔든다, 이건 그냥 한 얘기고, 핵심은 나쁜 자는 문다에 있겠죠. 잘못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판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도록 충고를 하고 화를 낸다.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인가 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르파주의 그림 중에 좀 외로운 표정으로 뭔가 이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있기도 한 것이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멀리하려고 했겠어요. 뭔가 다가오면 뭐 이렇게 이물질이 온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만나기 싫은 사람이 다가오는 느낌으로 피하려고 했겠죠. 그만큼 세상과 화해하지 못했던, 어떤 면에서 세상과 불화했던 그런 디오게네스의 삶이 주는 한 단면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플라톤이 책상 자체라고 표현하자 디오게네스가 말합니다. 책상은 보이는데 내 눈엔 책상 자체는 안 보이네. 이거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비판이죠. 플라톤은 향연이란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아름다움은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니다. 아름다움에는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게 있다. 일종의 원형이죠. 아름다움의 원형. 그걸 이제 이데아라고 표현하는 건데, 똑같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책상이 있다면은 모든 사물에는 그것의 이데아가 있다. 책상 자체라는 것이 별도로 있는 거다라는 사고 발상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는 거죠. 안 보이는데 책상은 있지만 책상 자체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데아론이 가지고 있는 극단적인 관념성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세상에 가장 훌륭한 것이 뭐냐라고 사람이 묻자 무엇든 말할 수 있는 거다. 일종의 표현의 자유, 요즘의 용어로 말하자면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걸 뜻하는 거겠죠. 무엇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는 당시의 종교적인 속박, 제도적인 굴레,
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긴다면은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는 것, 또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다면은 사회적인 통념에 도전하면서 뭐든 도전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거다라고 설파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디오게네스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세계 시민이요라고 대답한 적이 많았대요. 세계주의적 시각이죠. 뭐 지금도 그렇지만 특히 당시에는요. 자기가 그리스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고요. 그리스 내에서도 뭐 아테네 출신이다,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그 한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만큼 거기로부터 오는 문제점도 많았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리스를 세계 중심으로 보는 순간 나머지 나라들 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주변이 돼버리잖아요. 그리스에 의해서 지배받아도 되는 사람들이 돼버리고 노예적인 삶이나 노예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 사람으로 치부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 사이에 우와 열을 가리고 지배와 피지배를 가리는 이런 식의 어떤 수직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계주의적인 시각, 우리는 모두 동일한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생각할 바를 제공하는 사람이고요. 자, 그런 점에서 다시 르파주의 디오게네스 그림을 보면은 조금은 더 달라 보이죠? 제가 왜 디오게네스를 그렸던 수많은 그림 중에서 단연 르파주의 그림을 눈여겨보고 있는지 아마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가벗고 있는 모습이라든가 또 초라한 모습이라든가 앞에 등잔불 하나 두고 있는 거라든가 뭔가 굉장히 뒷 배경에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가만히 뚫어질 듯 응시하는 이 눈빛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놓여있는 등잔이 마치 절간에서 우리의 나태한 정신을 질타하는 스님의 죽비처럼 순간적으로 등을 후려치는 그 느낌을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림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디오게네스라는 이 그림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으면 마찬가지로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그림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